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식입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 S&P 500은 마이너스 1.16%,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4% 빠지면서 결국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식시장은 이제서야 거시경제에 있어서 약한 펀더멘탈을 반영해 나가기 시작한 듯합니다. 주가가 하락장이라서 하락재료를 찾고 그게 발견돼서 하락장이 된 게 아니라 S&P 500이 4600 근처까지 랠리 펼쳤을 때도 국채금리 높았고요. 유동성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주가는 옵션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펀더멘탈은 빈약했고 실적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되고 있었으며 밸류에이션상 2008년 리만 사태에 버금갈 정도로 고평가했기 때문에 익절을 어느 정도 해서 대비를 해두었고 지금이 하락장에도 상대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장이 찾았다고 한다면 소일고 외양간 고침기이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장이고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잡을지 말지를 판단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2022년의 하락분을 전부 다 만회해줄 정도의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신다면 계속 바이더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바이더딥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국채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국채금리는 어느새 이렇게 4.2%를 갱신하였고요.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과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S&P 500은 하락하고 떨어지면 상승하는 등 서로 인버스한 릴레이션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SVB 뱅크런이 터지고 난 3월 달부터는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S&P 500도 함께 올라가면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결코 정상은 아니며 언제 다시 반영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약 3개월 넘게 했습니다만 3개월 넘게 악플만 받았습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S&P 500이 함께 올라갔던 이 비정상적인 3개월의 기간이 바로 대세 상승을 하는 기간이라고도 많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4.2%를 갱신하면서 쌍고점을 찍어준 듯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봉을 보면요, 이렇게 불 플래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미리 멤버십분들께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GDP 성장률이 무려 2분기에 6%가 잡혔고요. 그로 인해서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0.5%를 넘어서 이제 0.63%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일드컵 컨트롤의 상한선을 0.5%에서 1%까지 올렸기 때문에 개입하진 않을 것이고요. 이로써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는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름의 근거를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따른 높은 GDP 성장률과 일드컵 컨트롤 상한선 재조정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장기채 또한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낮은 국채금리가 다른 나라들의 국채금리를 낮추는 나름 중력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약해지고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채 또한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0.6%이고 아직 0.4%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또한 여기 불 플래그 패턴과 일본 때문이라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한때 대세 상승이라고 불렸던 시기인 3월부터 6월달이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또한 재점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3%에 다다르자 골디락스라는 말이 한창 난무했던 시기가 또 3월달에서 6월, 7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주가는 항상 데이터대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 게 또 주가입니다. 그리고 결국 데이터인 펀더멘탈대로 골디락스는 멀어지고 있고 벌써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은 다음 달 CPI로는 이렇게 3.6% 이상의 수치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반등했다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는 높이가 3.2%에서 이제 3.6%로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초록색 지표는 8월 14일 기준이고요. 주황색은 8월 11일 기준 CPI 예상치인데 단 3일 만에 이렇게 CPI의 수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는 앞으로 유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유가의 경우는 이렇게 25% 정도 쉬지 않고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81달러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유가가 만약
$92까지 가게 된다면은 헤드라인 CPI는 더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가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헤드라인 CPI 이상으로 영향을 줍니다만 기업들은 유가와 같은 원재재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콜 CPI도 상방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헤드라인 CPI는 콜 CPI 입장에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시경제는 물론 원유 펀더멘탈을 알아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원유 펀더멘탈의 경우는 제가 매일 저희 멤버십과 네이버 구독자님들께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오펙 플러스의 원유 수출량은 이제 거의 올타임 로우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여기 2021년 최저치에 버금갈 정도이고요. 이 속도라면은 여기 빨간 색깔 선인 2020년 코로나 때의 공급량 수준까지 갈 정도로 얼마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를 올리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러시아의 우랄유는 과거처럼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감산을 공격적으로 함과 동시에 중국이 지금까지 많이 사주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할인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우랄유가가 할인되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실 가솔린과 증유 그리고 한국유의 수요는 오히려 데이터상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유 재고량은 2018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올타임 로우 수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투자의 변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설사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추매의 기회인지 아니면 리스크인지 매일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분들과 함께 유가가 68달러부터 비중을 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미 높은 수익률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NRGU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 분들은 그에 맞는 수익률을 누리고 있으며 여전히 유가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게 여전히 호재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유 섹터와 테크 섹터는 서로 상반된 상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크주가 많이 오르면요 원유주는 언더퍼폼하게 되고 반대로 원유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테크주는 언더퍼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가치 투자로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테슬라를 장기 투자한 덕분에 이러한 상승 랠리를 놓치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승 랠리가 얼마나 빈약한 펀더멘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며 원유주의 상승은 테크 섹터에 있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원유 펀더멘탈이 사우디와 러시아로 인해서 굉장히 강해진 마당에 지금은 적어도 바이더 딥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일반 거시경제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스는 지금 15.94달러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치이며 오늘부로 빅스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면서 지금까지 빅스를 14달러에서 15달러 이상 가지 못하도록 꾸준히 고정시켜놨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빅스는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되었고요. 참고로 빅스는 미국 달러를 캐나다 달러 나눈 지표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 지표가 바로 여기 이 지표이고요. 빅스는 오렌지 색깔입니다. 여기 이 지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옵션 만기일 때문이고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었으니 달러 캐나다 지표에 따라서 빅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상승이 아직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 외에도 여기 팁스 ETF 등 매크로 관점에서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적신호는 계속 올리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아무쪼록 다들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지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오늘의 나머지 분석은 전부 다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